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 지원 전공의가 줄면서 내년 최상위 대학병원에서도 심각한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공의 지원자들이 근무 환경과 업무량 분산을 위해 대형 병원 한 곳에 몰아서 지원하는 비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은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어려운 불수능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능 만점자는 단 한 명에 그쳤는데 수험생들은 8일 수능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유아용 식판을 세척하는 위탁 업체의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판 세척 업체가 식품 관련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부족한 건데 식약처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로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출시돼도 치료비가 수십억에 달해서 혜택을 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내놓았는데 챗 GPT-4는 물론 인간 전문가보다도 언어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MS와 오픈AI, 구글, 그리고 메타와 IBM 등 3파전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면서 내년에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도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수 과목 기피 현상이 만성화되자 전공의 지원자들이 한 병원에 몰아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모두 합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이 줄면서 이제 소아과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중환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점이 가장 최근에는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여전히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빅5 병원에서도 아산병원을 빼고는 모두 미달이었고 세브란스 병원은 정원 10명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에서도 미달 사태가 이어졌고 역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들도 나왔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되자 전공의 지원자들끼리 한 병원에 몰려서 지원하는 현상까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수련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들 스스로의 이제 어떤 업무 로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따로 뭐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한 병원으로 몰아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럴 경우에는 혼자 당직 다 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도 매우 떨어지니까. 또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대책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40%에서 45%로 올렸지만 지방에서도 미달이 이어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필수과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기고에서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몰리는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나 근본적인 대안 없이 화살을 외부로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외부 업체에 맡겨 설거지하고 배송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요. 업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부 식판 세척 업체 현실을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유아용 식판을 설거지에 배달해주는 업체입니다. 고압 세척기 아랫부분을 하얀 장갑으로 닦아내자 시커먼 이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식판을 담가둔 곳 주변으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하고 벽과 바닥은 곳곳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A씨는 위생적이지 않은 세척 환경에 실망해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곰팡이가 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한테는 큰 질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충격을 너무 먹었고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유성구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곧바로 지도점검을 나가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식판세척업체가 식품 관련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척장 업종이 자유업종이다 보니 위생 상태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구체적인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의 직권 해석 등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다른 법에 따른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를 부서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식판 세척 업체에 대해 별도의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식판 세척과 배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말고도 식약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위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다루지 않는 세척 위탁업체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영유아들이 음식을 담아 먹는 식기인 만큼 외부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관리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부재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원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업체 홍보물만 믿지 말고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유아용 식판 세척 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식판도 청결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식판 세탁 위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가 식판 세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식판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가을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전국 평균 기온이 15.1도로 1975년과 2019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가을인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1도 높은 22.6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가을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고 강한 햇볕이 더해지며 예년보다 더운 가을 날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60년 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키위와 난지형 마늘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키위를 예로 들면 지금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2090년이면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등 겨울철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난지형 마늘도 2100년대엔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주로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여름 배추는 2050년대에 재배지가 눈에 띄게 줄다가 2090년대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를 합쳐 국내에서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112조 6,4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재작년인 2021년보다 10조 5,108억 원이 늘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은 26조 3천여억 원으로 23.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삭감된 상태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 하지 말고 들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1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울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즘 이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자신의 경험과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토대로 세상에 영감을 던지는 자기 개발 크리에이터 드로우 앤드류 최동원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우 앤드류, 마세스 두 개 유튜브 채널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최동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드로우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이름을 좀 죄송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네, 드로우 앤드류 어떻게 지은 이름일까요? 제가 해외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앤드류라는 이름을 처음 쓰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내가 꿈꾸는 새로운 나를 그려나간다 라는 뜻으로 앞에 드로우를 붙여서 드로우 앤드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성공한 사람들, 또 인생 선배들에게서 듣는 동기부여, 또 그 스스로 깨우친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하고 계신데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원래는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였고요.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동기부여랑 조언 같은 게 유튜브의 수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인 뭐 음악이나 유머 같이 좀 시선을 딱 잡아끄는 그런 콘텐츠는 사실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처럼 굉장히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두세 달쯤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벌써 5년 전이긴 한데 처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라서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채널이 커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 개발이란 주제 안에서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이 생겼고 다행히 지금은 많은 관심 그리고 주셔가지고 좋은 영향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쪽에 저만의 강점은 뭘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그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저 친구 같은 이제 느낌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네. 덕분에 그걸로 공감을 많이 산 것 같아요. 두세 달 만에 반응이 왔다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콘텐츠는 뭐였나요? 드로우 앤드류 채널에서 가장 첫 번째로 터졌던 컨텐츠가 6개월 만에 1억 벌고 배운 것들이라는 조금 좀 발칙한 제목의 영상인데 네. 제가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마땅한 직업이 없어진 시점이었어요. 근데 마침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작이어서 그때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네. 그때 저는 취업이 아니라 전업 크리에이터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작은 7평 오피스텔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제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억을 벌게 됐어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배운 것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 과정도 아무한테나 있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채널을 또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이세이프 스페이스 줄여서 마세습이라는 채널인데요. 이게 나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콘텐츠를 여기서 만들고 계실까요? 이 마세습도 참 이름이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만들게 된 채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잘 되고 큰 스튜디오로 이사 가게 되면서 저만의 공간을 꾸며나가는 과정을 또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마이 세이프 스페이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채널의 메시지인데 네. 이 마세습의 그 스페이스는 공간도 뜻하지만 시간을 뜻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만의 안전 공간을 만들고 그것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해외 생활을 7년 정도 했는데 네네. 그 가족과 친구랑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사도 자주 하게 되면서 내가 사는 이 작은 공간이 나의 안전 공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것을 혼자
시간을 보낼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에 그 타일 테이블 만들기랑 지점토 트레이 컨텐츠가 연달아서 이제 네. 터지면서 영상 9개로 구독자 10만을 와. 달성했는데요. 예. 아마 그때 코로나19 시간대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셀프 인테리어나 혼자 하는 취미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구독자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재작년쯤에 성수동에서 저의 그 공간을 그대로 옮겨서 팝업 스토어도 하고 굿즈를 완판시키기도 하고 정말요. 네, 때때로 브랜드랑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기획 상품도 만들고 브이로그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재다능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고 또 고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지 들려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제가 강연도 많이 다니고 제가 벌써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네. 북토크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편지도 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게 제 집에 상자가 가득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의 컨텐츠가 얼마나 영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어 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는 한편 또 저만의 고충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채널이 커질수록 이 사람들의 기대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부담감도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자기 개발이나 뭐 삶의 인사이트 같은 것들 콘텐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은 사실 어떻게 공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나 주제 내용을 어떻게 찾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막 엄청 깊은 인사이트가 있거나 이제 연륜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때그때 저의 생각이나 고민들을 기록을 해놓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글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컨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개발 유튜버로 활동하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매주 책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양이.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보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컨텐츠에 인용해서 이제 풀어가기도 하고요. 네. 제가 그린이지 북클럽이라고 해서 매달 구독자분들에게 50에서 100권 정도 무료로 책을 나눠주고 온라인에서 북클럽을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커진 뒤에는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나 사연 혹은 같이 참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함께 성장하는 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엔 조금 비판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동기부여나 자기계발서 이런 거는 다 말뿐이다. 위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그 자기개발 콘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반응이나 댓글을 볼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 제 컨텐츠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동안 계속 그 과정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약간 제 그 게임 컨텐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게임 컨텐츠를 보면서 아 저건 시간 낭비다 하면서 비판하진 않거든요. 네네. 저도 어릴 때 게임을 많이 했고 그 재미를 잘 아니까. 예. 근데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구나 할 뿐이고 저는 자기 개발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자기 개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니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연말이죠. 또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내년을 위한 각오도 다져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좀 공유하고 싶은 지혜나 연말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새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지 4년이 넘어가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매년 연말이랑 연초가 되면 저희 채널의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네, 아무래도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시기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연초에 헬스장 가면 사람들이 많고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비슷한 이유 같은데 저는 그 뭐든 꾸준히 하려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어도 회사는 매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새해 목표하신 바가 있다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이루어내려면 필요한 4가지라고 해서 동기, 계획, 실행, 기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렇게 저의 동기를 깨우고 그 다음에 플래너를 쓰면서 계획을 해요, 하루를.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배운 게 있고 얻은 게 있다면 혹은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그걸 기록으로 그 다이어리에 씁니다. 네네. 저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 반복하기 위한 장소와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걸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새해에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이 부분은 저도 꼭 유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상에 많은 영감을 던지고 있는 분이라서 이제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더 궁금한데 앤드류님의 꿈이나 목표는 뭘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제가 20대 때 꿈꿔왔던 것들을 이미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내년 목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내년 목표는 저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제 계획인데 사람들이 그 더욱 재미있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거나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안전기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안전공간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굉장히 큰 안전기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구독자분들이 드로앤드류랑 마이스페이스 안전공간이 그런 안전기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의 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둘러싼 가격 논란과 특허권 소송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위 수십억 개의 염기 가운데 특정 부위를 잘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1, 2세대 때와 달리 가위 구조를 조금만 바꿔주면 어떤 유전자든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엑사셀이라는 이름이 붙은 치료제인데 적혈구가 둥근 모양이 아닌 난 모양을 띠고 있어 만성 산소 부족을 유발하고 장기 손상으로도 이어지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합니다. 기존엔 골수 이식으로만 고칠 수 있던 질환이지만 환자의 골수에서 꺼낸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편집하고 다시 환자에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 29명 가운데 28명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바레인도 엑사셀을 승인했고 미 FDA도 현지 시각으로 오는 8일 엑사셀의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건 인류가 달나라가는 것보다 더 큰 이벤트예요. 사람의 DNA를 고쳐서 질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엑사셀이 출시되더라도 한 명당 치료비가 우리 돈 2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혜택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한 번의 치료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엑사셀의 원천 기술을 두고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기술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됩니다. 미 MIT 등이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와 UC 버클리대, 서울대 교수가 설립한 툴젠 등이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선도주자인 오픈 AI의 GPT-4는 물론 인간 전문가보다도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최초의 AI 언어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 제미나이입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과 이미지, 영상까지 활용하는 멀티모드 방식의 AI로 만들어서 채팅 수준을 넘어 말하거나 들을 수 있고 그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높은 추론 능력까지 갖춰 프로그램 코딩까지 할 수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울트라, 프로, 나노 세 가지 모델 가운데 최상급인 제미나이 울트라는 선두주자 오픈 AI의 GPT-4 성능도 넘어섰습니다. AI 언어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MMLU,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도에서 90.04%로 86.5%의 GPT-4를 누렸습니다. 구글은 인간 전문가의 점수인 89.8%를 넘은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I even more helpful for people, for businesses, for communities, for everyone. We've been applying AI to make our products radically more helpful for a while. 구글의 AI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확장성. 유튜브처럼 일반인이 많이 쓰는 구글 서비스들과 접목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The big advantage is, of course, the integration with other Google products, which Microsoft offers as well. But as you know, the bundle adoption for the end user, like non-enterprise user, is very much around Google. 인공지능 경쟁 구도도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둑 AI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허사비스가 주도하는 구글과 챗 GPT의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 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IBM 등 50여 개 회사가 최근 손잡은 AI 동맹 등 3파전 양상입니다. 선두주자 오픈 AI가 CEO 축출 사태로 주춤한 사이 구글이 신제품으로 포문을 열었고, 뒤늦게 뛰어든 AI 동맹은 소스를 공개하는 개방형 인공지능으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It's not easy to definitively say whether one competitor or another competitor is late to the game because in some ways, depending on the different markets, the different use cases, being late might actually be an advantage. 구글이 제미나이 울트라를 출시하는 내년 초에는 오픈 AI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앱스토어처럼 쓰도록 한다는 GPT 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관 등을 위촉해서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학교 담당 경찰관, SPO도 증원해 조사부터 처리까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SPO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생 상담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선도,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SPO가 섬세하게 접근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이나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강력한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3월부터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교 폭력 사안 조사에 좀 더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교사 대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될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SPO가 수사 자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전국 2,700명 규모로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위촉하고 SPO도 105명 증원합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및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개선해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SPO와 변호사 등이 조사 결과를 검토 보완한 뒤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학폭 대책 심의를 요청합니다. 대책위에도 SPO가 참여하는데 법률 전문가 비중도 높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월 2건 정도면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 SPO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각종 자문이라든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된 반면 증오는 10%에 근처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올해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가 지난해보다 16점 오른 150점, 수학은 지난해보다 3점 높은 148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은 전체 수험생의 4.71%로 지난해보다 3.1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앤 올해 수능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고 1등급 비중은 줄어들면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모든 문제를 마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1등급인 수능 만점자는 졸업생 응시자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수험생들은 8일 영역별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표기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명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내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5명이 선정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설하우스에 얼음 팔뚝 크기만한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오이 재배 42년 외길에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이 길러낸 솜씨입니다. 양액 관수를 가온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겨울철에도 고품질의 오이를 생산하는 길을 열었고 볏짚을 활용한 토양 관리로 오이의 연작 장애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지역의 오이 영농조합 설립을 주도해 상주를 연매출 800억 원대의 오이 주산지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귀농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후계 농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작물에 대한 요구, 즉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후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꿀이 와인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곳에선 향과 맛을 내기 위한 화학 첨가물을 일절 쓰지 않고 100% 순수 벌꿀만을 이용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양봉인의 혼이 담겼다는 평가 속에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도는 꿀을 어떻게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고민이 명품 와인 생산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엔 가축의 천연 항생제로 인기인 봉독을 전기 충격 방식으로 채집하는 기술을 개발해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있습니다. 꿀벌은 15일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 벌 독을 채취를 해서 추가 양봉 농가의 소득 창출에 벌은 살리고 봉독을 채취를 해서 가축 항생제 대체 물질로 질병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최고 농업 기술명인 5명을 선정했습니다. 명인들의 축적된 영농 경험과 기술을 후계 농업인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나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명인들의 사업장을 현장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농업 명인은 모두 70명. 고령화와 기후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명인들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تحولت إلى مزار لليمنيين من جميع المحافظات. يعني لو تشوف اليمنيين كيف الحجم اللي يدخلوا لها في كل يوم حجم كبير. تحولت بدل ما كانوا يزوروا الحدائق والشاطئ رجعوا يزوروا سفينة جالكسي.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데 가끔 승객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혼잡이 심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특정 개찰구도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지하철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해 상용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ICT 대중교통연구실 김경희 박사 모시고 지하철 게이트 프리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 결제가 된다. 놀라운데요. 자, 어떤 것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카드를 찍지 않고 결제하는 방법인 비접촉 결제 시스템은 게이트를 유지하면서 태깅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시스템과 게이트 없이 결제 영역을 지나가면 결제되는 게이트 프리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네. 태그리스 시스템의 경우 이미 우이신설선이나 경기도 공공버스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번에 시험한 시스템은 게이트가 없는 공간을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단일 차로 하이패스와 유사하고 게이트 프리 시스템은 다차로 하이패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태그리스 시스템만으로도 승객의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찰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은 더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혼잡도 개선 부분입니다. 철도 역사 내에서 혼잡도가 높은 구간은 차량 내 승하차 장소 그리고 요금을 결제하기 위한 개찰구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위해서 서행하는 혼잡도와 하이패스로 이동하는 공간의 혼잡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게이트 프리 시스템은 역사 내의 대표 혼잡 구간인 개찰구에서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객이 여러 노선을 환승하여 이동하는 경우 관계된 철도 운영사들의 정산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 승차역과 하차역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환승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산 갈등이 있는데요. 환승 구역에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승객 동선이 정확히 파악되어 정산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찰구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네, 저희 바닥에 설치한 스마트 블록의 비콘과 휴대폰이 서로 통신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콘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입니다. 예. 즉 위치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입니다. 스마트 기기인 휴대폰과 스마트 블록에 있는 비콘이 서로 통신하여 승객의 위치를 알아내어 결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블록에는 비콘뿐만 아니라 위치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지향성 안테나 그리고 결제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도록 LED를 삽입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빨간색, 결제가 이루어진 후, 즉 통신이 성공한 이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지금 영상 나가는 걸 보니까 그 막아주는 바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많은 승객들이 좀 한꺼번에 지나갈 때 그 문제 없이 잘 결제가 될지 뭐 혼잡하진 않을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네. 네네. 통신을 위해 활용하는 비콘의 경우 통신 주기는 일반적으로 100ms에서 2000ms 사이의 비교적 짧은 통신 주기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1초에 10번, 길어도 2초에 한 번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이트 프리 시스템의 결제 영역이 일정 넓이만 확보된다면 많은 인원의 승객이 지나가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시스템에서 두 사람이 결제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붙어서 지나가면
누가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를 한 사람인지 앱을 구동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는 향후 저희가 위치인지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부정승차자 분석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빨리 뛰어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두꺼운 그런 짐 같은 데 안에 휴대폰이나 카드를 넣어놓고 뛰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제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통신 주기보다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설치한 모든 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보는 일반인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부피가 큰 짐이나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상황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실 휴대폰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전파 수신 세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파의 세기를 설정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태그를 해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표시 방법이나 잡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그게 이제 부정승차자인데요. 부정승차자뿐만 아니라 사실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도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였더라도 톨게이트의 모든 요금소를 하이패스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역사, 게이트 프리 시스템 역시 도입하더라도 휴대폰이 없는 승객 등을 고려해서 게이트 일부는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 프리 시스템 영역에 진입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는 스마트 블록을 저희 지금 테스트에서는 붉은색으로 점등하는 방법으로 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약간 승객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철도 운영기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등의 증강현실을 사용하여서 정보를 표출시켜주거나 부정승차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서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직원이 대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게이트 프리 시스템의 스마트 블록과 모바일 앱 사이의 통신을 이용하여 위치인식 정확도를 달성한 것까지가 연구 범위였습니다. 실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연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제 방식은 철도 운영기관, 카드 사업자, 정상기관 등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완성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묘는 이제 다른 부분의 담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부산 장산역 현장 시험 영상에서는 그 개찰구가 있는 곳에서 시험을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개찰구가 있는 곳에서도 하고 그 개찰구가 없는 곳에서도 시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게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실제 활용되기 시작하는 태그리스 시스템에서도 저희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찰구에서도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과 앱을 이용하여 태그하지 않고 지나가는 승객이 같은 개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블록이 붉은색이었다가 교통카드 태그가 이루어진 경우는 초록색, 앱을 이용한 태그리스를 인지한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때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동하는 경우나 가방에 넣고 이동하는 경우도 테스트하여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술 개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게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승객에게 특정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승객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통신을 이용하여 승객의 위치 인지를 하는 부분은 실외보다 어렵습니다. 실외의 경우는 GPS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실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위치 인지를 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와 같이 비콘을 이용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거나 와이파이, UWB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UWB 같은 경우 위치인지 정확도는 비콘에 비해 높으나 아직 모든 휴대폰에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위치인지 정확도가 높은 비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승객, 건물 등의 구조물, 이동하는 열차 등의 전파가 영향을 받으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전파 송수신 시뮬레이션, 지향성 안테나 개발, 승객의 족적 추적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상용화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연구 단계는 게이트 프리 시스템을 위한 핵심 기술인 스마트 블록과 모바일 앱과의 통신을 이용하여 승객의 위치를 정확하게 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 표준화를 거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게이트 프리 시스템이 승객의 편의성, 혼잡도 감소,
역사 건설비 감소 등의 많은 장점이 있지만 운영기관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부정승차자가 증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승차자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장 눈앞에 닥친 목표는 부정승차자 관리 시스템 등을 만들기 위한 후속 과제 제안서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많은 연구과제가 지금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예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줄을 길게 써서 끊었고 이제는 태그를 했고 이제는 그냥 지나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ICT 대중교통연구실 김경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의 미각을 모방한 인공전자혀가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 장경인 교수팀은 센서와 딥러닝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짠맛과 신맛, 떫은 맛, 단맛을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공전자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자혀로 6종의 와인을 측정하고 맛 프로파일링 실험을 한 결과 95% 이상의 확률로 와인을 구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인공전자혀를 활용하면 다양한 맛을 구분하고 세부적인 특징을 정량화할 수 있어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기고 펼치는 과정을 반복해도 주름이 잡히지 않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아주대 한승용 강대시 고재성 교수팀은 나비 날개에서 착안해 부드러움과 딱딱함을 약 700배까지 조절할 수 있는 형상기억 폴리머와 변형에 강한 은 나노와이어 전극을 내장해 구겨진 주름을 스스로 펼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자장치를 작은 알약에 압축해 보관한 뒤 꺼내서 열을 가하면 순식적으로 주름이 사라지며 전극을 재연결하면 구겨지기 전과 같은 터치 패널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SF 영화에서 보던 홀로그램 이미지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공간 위치 표현까지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업과 공동으로 눈앞에 보이는 홀로그램 영상 단추를 누르면 비접촉이지만 만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공간 리얼 홀로그램 버튼 기반 비접촉 터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컴퓨터 계산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에 원하는 크기로 공간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 비접촉 터치 기술에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4 CES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온 건식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리튬 인산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병수 박사팀은 방전된 폐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별 공정 없이 파쇄한 뒤 1200도 이하 온도에서 부분 용융해 블랙맥스와 흑연을 분리 회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저온 건식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찌꺼기 슬래그가 배출되지 않고 기존 기술보다 200도 이상 공정 온도를 낮춰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유아용 식판을 위탁 세척하는 업체가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뒤늦게 식약처가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들 식판 위생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다른 제도에도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